오늘은 KB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유신익 박사님을 모시고 미국 주식과 세계 경제에 대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신입니다. 박사님 이렇게 긴급하게 좀 모셨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 시장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 관세 때문에 진짜 뭐 올해 이거 박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속 시원하게 지금 세계 경제 특히 미국 경제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 생각해 보시면 침체가 된다. 그리고 용인을 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용인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거를 먼저 큰 틀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전략적으로 봤을 때 초기 1, 2년 사이에 이제 관세를 매길 거다 말씀을 드렸었고, 이 관세는 결국 국가별 소팅을 하는 거고, 미국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중국하고 싸우는 데 있어서, 뭐 종국엔 차단이죠. 차단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필요한 국가로서 작동을 하는지 간을 보고 있다. 속된 표현으로. 어느 정도 전략적인 어떤 파트너십에 대한 그 크기를 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끝나고 나면 이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기 2년 정도의 큰 흐름으로 본다면은 앞으로 내수를 살리고 웰스를 갖다가 증대시키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결국 내부적으로는 대출 풀기고요. 연방정부 입장에서는 TCJA, 세금 감면과 일자리 창출, 이거를 하면 바로 경기는 급부양이 됩니다. 그런데 네, 급부양이 되죠. 왜냐하면 예전에 1기 때도 TCJA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성장률이 급작스럽게, 그때도 관세에 의한 악영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럽게 최소 0.5에서 0.8%포인트 이상을 높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2% 이상 언저리까지 올라서게 되거든요. 그러한 영향력들은 거의 대부분이 TCJA에서 나오는데, 이 TCJA는 아주 쉽게 표현을 해드리면 바로 세금은 덜 걷으면서 돈은 더 많이 써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두 번째, 돈을 덜 쓰면서도 부양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건 뭐냐? 은행들에게 대출과 리스, 대출의 범위와 위험도를 갖다 완벽하게 낮춤으로 인해서 대출을 충분하게 돌게 만드는 겁니다. 도대체 대출이 정부의 정책하고 뭐가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 실업급여 아시잖아요. 네. 미국 내에서 장기 실업자들한테 자신이 원래 받던 임금의 최대 맥스로 받을 경우에는 60%, 70%까지도 돈을 받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들이 정부가 돈이 없어서 만약에 지급을 덜 하게 되면 그 사람은 100만 원에 70만 원, 60만 원만 지급을 받아왔는데 거기서 50만 원만 지급을 한다고 칠게요. 50%만 지급을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정부는 돈을 덜 쓰게 되죠. 그쵸. 그 대신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원래 70만 원도 받았는데 20만 원 덜 받았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 부분을 바로 은행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은행들한테 뭘로 맡기냐면 1기 때 나왔던 정책 중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에 한해서 더 싼 금리로 더 대출을 많이 해주는 정책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모기지 대출도 마찬가지고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한테 대한 대출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시기 제외입니다. 네. 그만큼 정부가 해야 되는 부분들을 은행들에게 많이 떠넘기는, 뭐 공식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은행과 정부가 힘을 합쳐서 경기를 부양하는, 그래서 상업은행이 더더욱이 이제는 정부의 정책과 함께 길을 함께 가는 그런 패턴으로 되는데, 네. 그러려면 규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도드 프랭크라고 하는 여러 가지 위험 투자나 자본 비율, 유동성 규제, 그리고 레버리지 비율을 갖다가 어느 정도 1기 때 풀어놨지만 아직은 타이트해요. 그래서 이거를 더 풀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요약해보면 지금 저기서 와, 감나무 위에서 아이가 놀고 있어요. 네. 재밌게 놀고 있어요. 놀고 있었는데 저 아이가 위태위태해요. 근데 재밌게 노는 거를 그동안 지켜봤어요. 왜냐하면 밑에 바운스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안전한 바운스가 있었거든요. 떨어져도 언제든지 받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장사하는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그 바운스한테 가격을 매기기 시작합니다. 아, 저거를 그전에는 그냥 무상으로 깔아놓고 아이들 놀게 했는데 저거 100만 원 받을게요.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거 이제 100만 원 내기 전까지는 저 바운스 빼버릴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충격으로 떨어져서 크게 다친다 해도 전 모르겠어요. 100만 원 내셔서 밑에다 바운스 까시던가 아니면은 바운스 그냥 돈 내고 까시던가 아니면은 그냥 저희가 뺄게요. 트럼프가 하는 행동입니다. 지금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이런 소위 말하는 약간은 딜이기도 하지만 좀 더 공격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약간 협박성 발언들을 누구한테 하느냐. 네. 의회한테 하는 거죠. 의회. 의회한테, 네. 의회에게 뭘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협박성적인 발언을 하느냐. 그동안의 발언에서 다 녹아들어 있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적으로. 지금 경기가 다운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이미 1분기가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트럼프와 베센트는 한몫 더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우리 탓이 아니야. 바이든 정부의 탓이야. 그 바이든 정부의 탓이라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지난 연도 11월까지 그 올해 이제 3월까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임시 예산안으로 계속 끌어왔었어요.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된 상태로 임시 예산안을 작년도에 그냥 임시 예산안으로 꾸려가자. 이미 임시 예산안은 매 3개월마다 공화당, 민주당이 만나서 예산을 합의하고 그러면 다음 3개월 동안은 이렇게 씁시다. 네. 이렇게 합의를 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작년 10월, 11월, 12월 완벽한 대선 국면이었잖아요. 네. 대선 국면인데 의회가 공격적인 지출을 위한 합의를 하기에 충분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돈을 덜 썼단 말이에요. 돈 덜 씀으로 인해서 일단은 그로 인해서 소비자뿐만 아니라 투자 기업들 입장에서도 지출을 좀 덜 하거나 아낀 국면들이 지속이 되었고 그것이 1분기에 GDP에 녹아 들어가서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는 전기비 연율로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거를 바이든 탓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보다도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굉장히 멋있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 의회에 이 TCJA는 세금 감면은 사실은 장기 10년 동안 재정 적자를 최소 1조 달러 이상은 더 증액시킬 수 있는 정책입니다. 즉, 그 전에 걷던 돈을 덜 걷게 되면 이게 연마다 쌓이게 되면 10년의 누적치로 보면 1조 달러를 훌쩍 넘어서게 돼요. 이런 경우는 예산법이 있어요. 의회 예산법이 있는데 이 의회 예산법은 이거는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합의를 받아야 돼요. 이 3분의 2 이상은 지금 공화당이 레드웨이브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일정 부분에 동참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경기 침체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바이든 때문에 이거는 이제 트럼프의 화법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침체되고 있으니까 이건 바이든 탓이야. 내 탓이 아니야. 근데 나는 잘할 거야. 왜냐하면은 지금 실제로 보면은 바이든 탓이라고 우기지만 이번 1월 달에 취임 직후에 쓴 돈을 보면은 바이든보다 더 많이 쓰고 있어요. 6, 700억 달러를 더 쓰고 있어요. 네. 돈을 쓰고 있는데 안 되는 거죠. 그 얘기가 뭐냐면 지난 연도의 예산안 자체가 사실은 좀 부족했다. 이미 돈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돼버린 금융주의적 국가가 된 미국 입장에서는 예산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아직 해소가 안 됐다. 그러면 TCJA를 빨리 도입을 해야 되겠죠. 네. 빨리 도입을 해야 되니까 내가 지난번에 저희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내가 돈을 덜 쓸게. 그리고 세금도 좀 덜 거둘게. 그 대신에 이 정책을 갖다가 합의만 해주면 내가 효율적으로 경제를 잘 이끌 거야. 이것과 함께 더불어서 무엇을 하느냐? 도드프랭크에서 규제하고 있는 유동성 자본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이제는 도드프랭크를 거의 제로 수준으로 만들면서 오히려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수준만큼 다 풀어버리자. 다만 전제는 깔고 있습니다. 파생 상품과 관련된 리스크에 대해서는 여전히 차단은 해둡니다. 그건 재무부가 원하는 건 바이기도 하고요. 네. 파생의 위험은 사실은 미국이 아무리 거대 국가고 금융 시스템이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결국에 전이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차단은 하면서 돈은 다 풀겠다. 그러면은 이 얘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나도 돈을 풀 거고 정부도 돈을 풀 거고 민간은행도 돈을 풀게 할 건데 이 돈들이 밖으로 안 나가고 더 이상은 레버리지화 돼서 상대방 금융기관이 배불리 먹다가 그로 인한 카운터파티 리스크가 우리나라 미국으로 다시 전이되는 거 막을게. 파생 부분은 규제를 할게. 그러니까 돈 푸는 것에 대해서 상업은행들의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그것에 대해서 연방정부에다가 안건을 갖다 올려놨으니 이거를 갖다가 찬성을 해줘. 정책자들한테 요구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TCJA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게끔,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주당,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은 국가를 갖다가 배신한 행동이야. 국가를 망치는 행동이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빨리 합의를 해줘. 라는 시간 동안에 지금 더 이상의 어떤 말로써 그동안 해왔던 정책들과 모멘텀 플레이들, 그리고 시장은 이렇게 좋아질 거야. 경제는 이렇게 좋아질 거야. 우리나라, 미국은 너무나 위대해. 이런 말들을 싹 다 없애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제는 반대로 이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게 내수 부양을 위한 정책이 TCJA와 그다음에 금융규제 완화가 이제 곧 멀지 않았구나.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러면은 박사님 지금 저게 통과가 되면 TCJA랑 금융규제 완화가 통과가 되면은 이제 민주당이 찬성해서 통과가 되면 급속도로 돈을 재정과 은행들이 대출을 풀 거고 주식시장은 뭐 코인 시장 포함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시점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이제 판단하기 힘들지만 사실은 머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 시점이 아닐 것이고 말은 2분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보다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구조적인 거를 좀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미국의 금융 시스템 하나씩 좀 보시면은 지금 이미 1900년도부터 2008, 9년도까지 올 때까지 보면은 사실 SBB 이후에 23년도 이후 이제 SBB 사태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대형 은행들이 더 대형화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대형화된 시스템이에요. 거의 4개 이상의 은행들 금융기관을 병합을 해서 시티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JP모건은 최근에 더 커지긴 했지만 그전에도 12개 이상의 금융기관들을 다 대형 합병을 하고 M&A 전략을 통해서 JP가 탄생을 했고요. BOA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BOA도 거의 15개 이상의 금융기관 시스템들을 갖다가 다 병합을 했죠. 웰스파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거의 미국의 경제와 금융 시스템을 끌어가는 대형 은행들이 이제 몇 개 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대형 은행들의 돈들로 대부분 경제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러면 도대체 이게 그러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데 이거를 검증을 한 거죠. 뭐냐면은 받는 돈이 있잖아요. 세금을 1원 받아요. 1원 받는 것 대비해서 지출하는 금액의 규모를 갖다가 1원 받을 때 내가 얼마나 지출하는지 상대적인 코스트를 갖다가 잰 거예요. 네. 재면은 지금 보시면 오바마 때 있었죠. 이 오바마 때는 1원 받는 것에 대비해서 이건 밀리언 달러인데 그냥 간단하게 1원의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원 받는 것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지금 비용 지출이 있느냐 보시면은 2억 달러 이상의 지출이 나와요. 받는 돈은 쉽게 말하면은 1 밀리언 달러인데 지출하는 금액은 이제 우리 이제 2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100만 달러 받아가지고 이제 2억 달러 지출한다는 거죠. 200배를 지출하는 거예요? 200배죠. 200배 정도 받는 거 대비 더 지출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트럼프 때는 TCJA, 즉 세금 감면을 일단 1기 때도 시행을 했었고 그때 이 받는 금액 대비해서 지출 규모의 그 코스트를 보시면 현저히 낮아지죠. 떨어지죠. 네. 근데 이게 지출의 효과, 즉 오바마 때는 2억 달러를 지출해야지 효과가 있었는데 트럼프는 너무나 효율적으로 다 잘 지출해서 그 돈들을 갖다가 잘 메꿔가지고 결국엔 정책적으로 너무 잘하는구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네, 그 나머지를 그러면 누가 채워주냐? 은행들한테 채우게끔 만든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은행들의 대출을 갖다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대출의 종류를 굉장히 여러 가지 함으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조금 덜 지출하더라도 그 실업급여를 덜 받은 사람이 은행에 찾아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저리로 대출해 주세요 라는 제도를 만들어 나갔다는 거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은행한테 떠넘기기 시작했다는 거고 이걸 더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은행과 정부와 연준이 한 몸으로 가고 있다. 이런 시스템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저게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민간에게 그걸 떠넘긴 거고 민간 은행들도 뭐 정부와 연준과 결탁이라기보다는 이제 협력을 해서 뭐 그거를 다 같이 미국을 꾸려 나가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돈 많이 갖고 있는 기관들한테는 다 그 역할을 일정 부분 배분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금융 규제가 얼마나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지금 우리 연방예금보험공사입니다. FDIC에 우리 이제 보증을 받는 예금 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들, 즉 거의 파란색만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은, net operating income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영업 현금으로 마련한, 그러니까 영업 행위가 대부분이 이제 모기지나 그다음에 상업용 모기지나 아니면 기본적인 그냥 커머셜 모기지하고 그냥 우리 주택 모기지 이렇게 대부분 나가고, 그다음에 대출 쪽이 신용 대출 같은 것들, 그런 것들과 리스 쪽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대출, 돈을 빌려줌으로 인해서 벌어들인 돈들이 거의 대부분의 순 영업 현금 흐름을 다 차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아주 쉽게 은행들이 정부를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고 도와주고 있다. 그러면은 이 은행들한테 뭘 해야 되느냐? 은행이 더 대출 많이 하고 돈 빌려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돈은 더 많이 생기겠죠. 그런 돈들로 결국에는 정부가 해야 하는 지출과 경기 부양 정책에 동참을 시킨다. 바로 정책이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것을 설득하기 위한 단계에서 침체를 용인한다. 이런 말은 사실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침체를 용인한다는 건 없어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은 경기가 지금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여기서 돈 풀기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할 거야. 우리 예산안 마련에 그렇게 노력을 안 할 거야. 왜? 우리가 정말 원하는 키 팩터는 세금 감면과 일자리 창출 정책, 그 다음에 금융 대출 관련되는 규제를 충분히 완화할 수 있는 상업은행 정책들이니까 이 부분을 먼저 모색할 거야 라는 외침인 거죠. 어떻게 보면 보이는데 손을 안 쓰고 있는 그런 이제 입장이라는 것이고, 지금 경제가 침체로 갈 것이냐. 사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경기 선행지수 패턴을 보면요. 이 굴곡선 보이시죠? 코로나 때 완벽한 침체를 겪고 회복을 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 침체가 올 뻔한 시점이 왜냐면 바로 물가 위기가 났을 때, 러우 전쟁 터졌을 때 금리 인상 때문에 어느 정도 사이클이 왔다가, 그 다음에 전년별 리딩 인디케이터를 보면 바닥을 찍고 다시 서서히 올라가는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회복의 강도는 아직 약하죠. 네. 근데 반대로 이 사이클이 아직은 위로 폭발을 했다가 떨어지는 국면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현 상태의 사이클은 아직 회복 기조가 유지되는 과정 중에 있다. 그러니까 회복이 최고조 피크까지 간다고 한다면 10단계까지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4, 5단계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경기 침체를 용인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그래프, 왼쪽의 그래프 보이시죠? 네. 이 그래프가 잠시 올라가다가 살짝 꺾이는, 그러니까 살짝 눕는, 우리 소위 얘기하는 소프트 패치라고 하잖아요. 약간 눌렸다가 우리 골프장 가면은 약간 움푹 파인 이제 그 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소프트 패치라고 표현하면서 그걸 경제학적 용어로 이 부분 잠깐 파졌다가 다시 올라간다라는 의미에서 경기가 살아난다는 의미로 소프트 패치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소프트 패치를 어느 정도 용인할 거다 라고 하면서 뒤로는 어쨌든 정책에 대해서 합의해달라 라는 의회에 대한 딜, 일종의 어떤 협박성 발언,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럼 요게 박사님 지금 트럼프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바인 거잖아요. 지금 적극적으로 뭔가 단기 부양 이런 거 안 하고 뭔가 좀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말씀 들어봤을 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에 동의해서 TCJA 그 세금 감면안 네, 합의를 해줘야 되잖아요. 법인세 인하하고. 네. 네. 그럼 그게 좀 통과가 될 거라고 보시면 그게 핵심 같거든요. 제가 볼 땐. 그 부분은 항상 이게 이제 우리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라는 표현들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방식은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 방식을 좀 답습하는 경향도 있는데, 뭐냐면 따라하는 경향이 있는데, 항상 상대당의 철학에 의해서는, 즉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TCJA가 사실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금 감면에 대해서 하지 않는 입장이고, 오히려 세금을 갖다가 더 증액하게 해서 웰페어의 공정성,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우리 이제 그 서로 간에 이제 부의 양극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 어느 정도 평준화하려면 부자들한테 돈 더 많이 걷고 대기업들한테 돈 많이 걷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IRA법에서도 대기업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그걸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신재생 관련된 투자를 한다. 이런 법안이 마련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에 반하는 법안이에요. 지금 세금, 유효세율이 지금 15% 정도인데 15%보다 언더일 가능성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낮춘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민주당은 첫 번째 반응은 당연히 안 됩니다. 여기에다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가 먼저 나오겠죠. 네.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제 몰아치기를 하는 거죠. 공화당의 전법입니다. 그거는. 저 민주당이 합의를 안 해주고 있어서 이런 정책이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이것만 됐으면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살아날 텐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침체가 온다. 그 침체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주식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공포스러운 하락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요, 우리나라가 뭐 주식시장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거는 일부 주식 투자자들의 문제일 뿐이지라는 약간 편견 어린 시선들이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아직까지도 한국에서는.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산의 대부분 80%가 뮤추얼 펀드에 들어가 있고 이 뮤추얼 펀드는 대부분이 주식, 미국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되어 있는 뮤추얼 펀드로 구성이 된 상품에 가입을 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당장에 나의 연금, 은퇴자금, 그다음에 내가 노후를 위해서 계속 노동소득 가지고서 계속 벌어놓은 자금들이 시장이 빠지면서 수익률이 빠지고 그게 마이너스가 온다. 국민들이 그거에 참을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쉽지 않고 그게 잘 안 돼서 민주당, 상대당에서 원하는 바를 갖다가 동의를 안 해주면 계속 어느 정도 몰아치기를 하다가 그것도 안 되면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나중에는 필리버스터 오프닝을 합니다. 필리버스터가 뭐냐면은 공적 토론회예요. 공적 토론회는 민간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정책에 대해서 우리도 그런 토론회가 가끔씩 있잖아요. 언론에서. 근데 그건 토론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토론회에서 정책 결정까지 권한까지 생겨요. 민간 전문가들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일정 부분의 정책 권한을 내리게 됩니다. 결정 권한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사실상 어떤 미국인들이 이미 노후에 그리고 지금 앞으로 먼 10년, 20년 이후에 뮤추얼 펀드에서 받게 된 연금 자금을 가지고서 운용을 해야 되는 그걸로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시장이 망가지는 것을 그렇게 용인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재정이 약화되는 기간 동안에는 이미 보셨다시피 그 옐런의 그 공무원에 대한 어떤 해고 조치가 지금 시행이 돼서 이미 고용시장에 10,000명 정도가량이 이제 해고 조치가 된 걸로 파악이 되고 그게 이제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추세가 반복이 되면요. 지출은 줄어든 상태로 그러니까 트럼프는 원래 많이 풉니다. 근데 원래 원했던 것보다 많이 풀지 못하고 줄어든 상태로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연방정부에서의 해고 사례도 늘어나게 되면 전체 고용시장이 약화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 쉽게 얘기해서 15만, 16만 정도 고용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면은 실제 월 16만, 15만 하던 게 10만 가까이 내려가게 되면 사실은 많은 국민들, 노동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다, 불안하다라는 그 시각들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 그거는 소비자 기대 지수, 서베이 지수거든요. 네. 이 서베이 지수에서 앞으로의 경기 전망에 대해서 부정을 찍는 사람들의 숫자는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소비자 기대 지수는 더 빠지겠죠. 그렇죠. 더 빠진과 동시에 금리는 더 떨어져 있겠죠. 시중 금리는 그런 상태를 계속 유도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갖다가 벼랑 끝 전술로 얻어내려는 그런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은 당의 철학과 맞지 않는 감세안을 합의를 안 해주면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민들의 지지를 잃어서 결국에는 외통수에 걸려 있는 건가요? 이게 협상의 기술인가요? 네, 외통수에 걸리는 거고 이게 협상의 기술이고요. 이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TCJA는 사실은 1기 때도 마찬가지지만 트럼프가 굉장히 미는 정책 중에 하나고 이거 한번 시행하면은 돈의 효과로 인해서 경기 부양이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대출 증대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결국에 경제를 성장률을 만약에 1분기에 마이너스 1.5 정도 나왔다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분기 대비 연율화된 숫자로 봤을 때 그 다음 분기에 지출을 바로 시작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정책이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정기비 연율 2% 이상을 갑자기 폭증하는, 그러니까 플러스 2%가 나오는, 그러니까 성장률의 갭으로 보면 플러스 오히려 3.5 이상이 올라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5 이상 올라가는 거는 아주 굉장히 시간 문제다. 굉장히 쉬운 정도의 그 정책 드라이브 모멘텀이 있는 정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한 가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내용이 상업은행들을 이용한 돈, 그리고 금융 시스템, 달러를 갖다가 더 인기 있게 만들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쓰고 있어요라는 표현들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이 금융 정책은 얼마 전에 나왔던 전략자산 비축, 암호화폐의 전략자산 비축에 대한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이 비슷합니다. 트럼프는 암호화폐를 지금 백악관에서 발표한 공표된 공식적인 이제 문구를 잠시만 소개해드리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네. 달러에 결국에 패권을 갖다가 계속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들이 더 많이 쓰여질 수 있고 코인은 이미 어느 정도 사용할 거나 아니면은 송금을 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적으로 많이 이제 사람들이 쓰고 있으니까 이 기반으로 달러를 갖다가 더 강화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동안에 이제 사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용이 안 좋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자기가 은행에 등록을 못한, 어카운트를 등록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미 사실은 코인은 사용할 수 있고 누구나 살 수 있고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열려 있는 이제 오픈 액세스를 위한 뱅킹 서비스를 유도를 하겠다. 코인을 통해서 더 많은 미국의 금융 시스템으로서의 그 접근성을 더 활발하게 해주겠다. 이 얘기가 옛날에는 이제 머신 얘기, 파이낸셜 인클루전이라고 해가지고 금융에 접근하지 못하는 노인들,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아직도 디지털에 대해서 개념이 약해가지고 직접 은행에 가서 송금 안 하고 예금 유치하고 막 이런 분들이 미국인 성인 중에서 한 7% 이상의 노인분들이 아직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어, 이런 분들까지 다 은행 시스템으로 다 디지털화된 시스템으로 다 섭렵을 하겠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거를 엄밀히 말하면 뭐냐면요. 전 세계의 신흥국들조차도 미국의 은행권, 그다음에 미국의 달러 베이스의 금융 시스템에 접근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모든 고객들이 잠재적인 다 고객이 되게끔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미국 금융 시스템이 그렇게 잠재적 고객을 갖다 신흥국까지 넓힌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뭘까? 최악의 가정을 상정하면요. 이제 미국이 사실은 대형화돼서 끌어가는 뭐 BOA, 웰스파고, 그다음에 우리 JP모건, 시티 이런 대형화된 은행들이 이미 국가의 정책과 함께 결을 같이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현지에 소규모되어 있는 우리 소위 말하는 신흥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많은 국가들의 금융기관들을 M&A 하면서 자신의 영역들을 갖다가 완전히 금융으로서 패권을 굳히려는 전략들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 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한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러면 박사님 그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단 부양이 아니고 미국의 뱅크 오브 재팬 같은 그런 은행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혹은 비트코인 예금 서비스를 전 세계 대상으로 하고 우리나라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 이런 은행들도 M&A로 먹어치우고 그런 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로컬 통화 주권을 침해하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는 시중은행 같은 경우 이미 어느 정도 많은 이제 규제 사항들과 이제 법적인 상황을 갖다가 다 준수를 하면서 네. 은행업이라는 게 이제 정부의 금융감독 규제를 받으면서 지금 성장해온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은행들, 시중은행 이미 잘 되고 있는 은행들을 M&A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에 디지털 은행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현지화된 디지털 은행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네. 이런 은행들에 대한 접근을 하고 이런 디지털화된 은행들, 디지털 뱅킹들에 대해서 M&A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한다. 최악의 가정을 상정했을 때 이거는 저희 개인적인 이제 판단입니다만 그럴 정도로 전 세계적인 달러 패권과 금융 시스템의 패권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넓히려는 의도도 포함이 있을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런 판단입니다. 박사님, 그럼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합의가 잘 되면 생각보다 빨리 좋아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네, 맞습니다. 이런 암호화폐 전략을 무서운 전략을 가지고 있다면 비트코인 시장, 뭐 스테이블 코인 시장 이런 코인 시장, 크립토 마켓도 좀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어찌 보면은 저는 이제 그 전에 뭐 암호화폐 관련되는 전문가들, 그다음에 투자자분들, 스마트한 투자자분들한테는 이제 죄송스러운 얘기일 수는 있지만 암호화폐가 지금은 핵심의 주축이 아닌 것 같아요. 음, 암호화폐가 핵심의 주축이 아니고 정부의 정책을 그리고 정부의 정책과 함께 가는 상업은행들, 이 상업은행들의 어찌 보면은 이제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많은 잠재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리고 기술력을 갖다가 더 증폭시킬 수 있는 그 기술력을 증폭시킬 수 있는 플랫폼화되는 암호화폐는 뭐가요? 그게 바로 XRP잖아요. 송금한 기능이 너무 출중하다. 네. 이런 기능들을 다 섭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미 대형화돼 있는데 더 대형화되고 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은행 시스템에 결국에 들어가게 되면 뭐냐면 그게 금융 패권주의가 생기는 겁니다. 그 전에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실물 쪽에서 얘기하면은 트럼프식의 땅 따먹기 표현을 하면서 제국주의 이건 제국주의 때 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자원 부국을 위해서 자신의 자원에 대한 오너십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더 많은 영토를 원할 거예요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건 실물 부분에서의 패권주의적인 전략이고 지금의 금융주의적 전략은 패권 전략은 기본적으로 더 많은 달러에 접근을 할 수 있는 인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와 연결된 모든 어떤 수단이든 가리지 않는다. 그 수단이 지금 당장 인기 있는 암호화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암호화폐는 점점 더 미국의 정규화된 시장으로 편입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 즉 미국의 상업은행 금융 시스템과 암호화폐는 어떻게 보면 결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이 수해 느끼시는 바처럼 나스닥의 위험 투자 시장의 선호도 그리고 그 시장의 위험 상승 하락 이런 것들이 암호화폐로 직결이 되는 경향성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럼 네.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러면은 박사님 뭐 이제 나스닥 미국이 돈을 풀고 트럼프 전략에 빠른 시일 내로 좀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으니까 돈을 풀고 하면 주식시장 특히 나스닥도 부양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코인 시장도 나스닥과 연동돼 있으니까 많이 오를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네. 그 정책이 뭐 1분기 말에 나올지 그 시점은 정확하진 않지만 적어도 2분기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보단 빠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보면은 2분기 중보다 빠르다고 한다면 사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쵸, 뭐 3월, 4월 정도면은 사실 정책의 초안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시장의 패닉을 보면은 사실상 이제 공포가 최고 수준을 달하고 있고 이것이 전 세계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여론으로도 조만간에 반영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정책의 드라이브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고 그 정책이 빨라지면 시장 자체는 빠르게 안정화되면서 암호화폐 시장도 같이 붐업이 반등이 같이 나오겠죠. 근데 그 시기 동안에 트럼프는 계속 명분을 축적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냐? 민주당, 상대당에서 정책에 동참은 아니고 많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있는 것인데 자신이 결국에 설득을 해서 이러한 정책을 끌어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영원하다. 다시 무너지지 않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지난번 11월, 10월에 있었던 총기 사건 때의 리더십 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다. 라는 쇼오퍼가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박사님 예측하시는 거는 민주당은 결국 동의하게 될 것이고 지금의 이 트럼프가 소위 관세 전쟁에서 사고 쳤다. 지금 뭐 비트코인 시즌 종료다. 미국 주식 버블 터진다. 이런 것들을 다 잠재우고 화랑으로 가면서 이게 트럼프 내가 할 수 있는 거였어 하면서 지지율을 크게 가져가고 경제 성장을 그렇죠. 했다. 네. 이런 큰 그림이 초기에도, 일기에도 사실은 TCJ를 하게 되면 사실은 세금을 갑자기 6%, 7% 깎아버리면서 그거를 기업한테도 그러고, 그 다음에 부자들한테도 그렇게 하면 사실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남잖아요. 그거는 그 항상소득이 돼버리는 건데요. 세금을 감면한다는 거는. 그러고 나서 그 직후에 나타난 시장의 레벨업과 그다음에 경제 성장의 속도, 그다음에 여론의 지지율의 급상승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아, 그게 멀지 않았다. 네. 박사님, 그럼 끝으로 지금 테슬라 투자자분들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주가 반토막 나고. 물론 네. 비트코인이나
특히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막 지금 거의 패닉 상태예요. 주식, 코인 다 시즌 종료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위로의 한 말씀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이 은행과 관련된 규제 완화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그림 한번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단락을 맺겠습니다. 지금 기존에는 어떻게 하냐면 돈을 풀면서 그전에 못했던 게 뭐냐면은 이 US 뱅크가 돈을 풀게 되면 자회사들 많은 이제 해외 법인에 나가 있는 해외 법인으로 나가 있는 US 뱅크들의 그 은행들이 대출을 더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해줬냐면 전 세계적인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나면 미국에서 돈이 많이 돌기 시작하니까 미국 주식 시장도 좋지만 달러 캐리가 늘어나면서 신흥국의 주가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을 푸는 만큼 미국 혼자 독식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풀면서 그 다음에 어디로까지 번졌냐면 신흥국, 중국, 많은 브릭스까지 돈이 들어가면서 주식시장이 붐업이 됐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끊으면서 지금 미국만을 위한, 즉, 이 카운터파티로 돈이 트레이딩 돼서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막아놓은 상태로 돈을 더 풀게 만들겠다는 정책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미국 안으로만 계속 돈이 집중되게끔 만들겠다는 정책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 특히 미국의 시장은 그 정책과 유동성에 바로바로 반영을 하잖아요. 효율적 시장으로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이제 반영되는 속도가 좀 미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효율적 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급반등이 나오면 굉장히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 다만 그 기다리는 기간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항상 이럴 때마다 나온 얘기가 있잖아요. 미국이 거의 10 몇 년을 올라왔는데 이걸로 끝일 것 같느냐라고 하면서 공포를 계속 조장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크래시가 굉장히 크게 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항상 조성하는 일부 분석가들과 언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무지성으로 무조건 미국은 무조건 좋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조정을 좀 더 받고 변동성을 보이더라도 충분히 변동성이 완화되는 구간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구간이 완화되면서 확실히 터닝하는,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정책이 안 나오더라도 너무나 과매도고 시장 자체의 가격이 너무나 다운그레이드 됐다 그러면은 당연히 매수는 붙게 돼 있어요. 특히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효율적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바닥이 찾아지고 더불어서 4월, 5월 들어서 정책까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다시 레벨업은 가능하니까 그 기간을 갖다가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지 마시고 트럼프의 정책방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경제를 망가뜨릴 정도로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는지 그것만 점검을 잘 하시면서 기업의 어닝에 포워드만 좀 체크를 잘 하시면 될 것 같다. 어닝이 잘 될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판단만 좀 잘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박사님 그럼 지금 너무 괴로워서 손절 주식이든 뭐 코인이든 손절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참으면 정말 이 빛나는 시기가 다시 오지 않았나요? 네, 항상 자기가 갖고 있는 인내 가능한 시간보다도 거기에서 플러스 1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항상 미국 시장 그래도 일정 부분 정책이 적어도 제가 피크 아웃하는 정책 구간이라고 한다면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책이 지금 이제 시작되는 스테이지 2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길게 보시고 본인이 참고자 하는 기간보다도 플러스 1만 좀 더 해주신다면 그래도 큰 성과는 아니더라도 지금의 최악의 손실 구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테슬라도 아니고 테슬라 레버리지 2배, 3배 뭐 이런 레버리지 상품들 많이 쓴대요. TQQ도 그렇고. 네네네. 그런 분들도 구조대가 오는 거겠죠, 박사님? 네. 정책이 언제 시행되느냐에 따라서 그 시점은 더 가까워질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너무 지나치게 기대감과 트럼프의 어떤 코멘트에 의해서만 성장하고 상승한 부분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여기서 정책이 백업이 된다고 한다면 다시 안정화 기조로 터닝할 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를 트럼프 전략의 시나리오를 먼저 잘 갖고 가시는 게 트럼프 시대 주식 투자에서는 살아남는 기법이다. 그래서 만일 궁금하시다면 트럼프 패닉도 한 번씩
좀 참고를 해 주십사 이런 네. 판단입니다. 박사님이 최근에 발간하신 트럼프 패닉 책을 읽어보면 지금 오늘 저하고 얘기하면서 얘기해 주셨던 이런 미국의 경제의 전망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좀 인사이트를 갖고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적어도 트럼프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은 아, 이것도 전략의 하나이고 큰 틀에서는 지금 1단계구나. 아, 그리고 지금 침체 용인이라고 하는데 이건 거짓말이고 자기가 다음번에 내세울 내수부양 정책 때문에 지금 일부러 이러는구나. 라는 적어도 그 흐름은 읽으실 수 있는 거죠. 최소한으로 그 흐름만 알고 계시더라도 투자 시점과 자기가 본인이 투자한 그 자산, 주식, 종목이 떨어지더라도 내가 어느 만큼 어느 정도의 기다림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 이렇게 전문가 분들 혹은 뭐 전문적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트럼프 패닉 책이 필독서로 이렇게 입소문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 서점에 가셔서 책 꼭 트럼프 패닉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박사님 그럼 이렇게 해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